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을사년 푸른뱀의 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푸른 뱀의 해, 왠지 신비롭고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 뱀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지혜와 변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또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암울합니다. 게다가 국민 애도 기간을 보내면서 이 항공기 추락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어려운 해를 맞게 되는데요. 각종 우환과 시련은 개인의 삶에서도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는 듯합니다. 그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더 큰 성장과 희망으로 이어지곤 하는 게 인생이 가르쳐준 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단합,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놀라워하는 아주 특별한 에너지이기도 하죠. 서로를 믿고 격려하면서 어려운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 지금의 국난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좋은 계획과 마음가짐으로 새해 첫날 시작하시고요.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이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Look Again, 변화를 만드는 힘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안타깝지만 국민 애도 기간 중이라서 새해 해맞이 행사들도 축소되거나 취소됐죠. 가까운 공원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해맞이하시고 한 해의 소망 빌어보시고요. 오늘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이곳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내륙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이곳 어딜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동단의 우리 섬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지난해 농업인과 국민들이 농업 농촌 분야 최대 이슈를 뽑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조사하는 이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농경연이 운영 중인 현지통신원, 이분들은 농업인들입니다. 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인 인식조사와 함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리서치를 통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국민 인식도 조사를 또 함께 실시를 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가 나온 거고요. 농업인은 1,328명, 그리고 도시민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을 관통한 농업-농촌 분야 이슈로 농업인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꼽았고요. 도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를 최대 이슈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사과 가격만 좀 봐도요. 네. 2023년도 개화기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냉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장 물량이 부족해지고 그게 올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명 검사과 논란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또 올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는 뭐 폭우하고 폭염이 그 과체류 생산을 좀 어렵게 하면서 가격이 네. 또 폭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고 소비자 가격까지도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던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네. 농업 경영의 주된 위험 요소가 뭐냐는 질문에 20%의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도시민들 중에서는 10명 중 9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민 조사에서는 이런 경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높았는데요. 네.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전년에 비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답변도 44.4%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 이외에도 매년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도시민에게는 농업 농촌의 공익 가치를 묻는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농업인에게는 농업 농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네. 먼저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 농업 정책이나 농업 농촌의 관심도 이걸 먼저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답변이 각각 30.4 그리고 23.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질문 여기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이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농업인의 절반가량은 농업 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았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이변이 더 빈번해지면 질수록 이 같은 답변 비율도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은퇴 후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비율도 이번 조사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게 그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네. 이게 57.3%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게 2014년부터 해당 항목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제일 높았던 때가 2016년에 47% 정도였고 이게 2023년 같은 경우는 37%대였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20%포인트는 좀 오른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네. 이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게 28.3%로 네.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도심에서 삶을 살아온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좀 여유로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맞아요.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가지지 못한 걸 가장 갈구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농업 분야에서 총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가 경감이 됩니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도 면제가 되고 농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소의 주민세도 면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총 8건이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으로 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전액 면제가 된 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가 되고요. 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28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이 당초 농업의 소득에 있을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또 추징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개정을 해서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하는 것으로 농해소득 기준 조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등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 4,159개소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조사해서 지역별로 최고 평균 가격까지 공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진료비 현황 조사 공개는 2023년에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재 제도가 시행된 후에 두 번째로 진행이 된 건데요.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포털에서 진료비 조사 공개 시스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반려동물 종도 워낙 많기도 한데요. 일단은 개와 고양이가 대상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먹냥이들이 대상이고요.
또 개별 병원에 대한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별, 그러니까 시군, 구별로 최저, 최고, 평균 진료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비용이 공개가 돼 있어서 지역별 진료비의 가이드라인으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료 활용에 따른 주의사항도 공지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네. 다들 좀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알아볼게요. 2024년산 정부 공공비축용 벼 매입 가격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벼 매입 가격이 1등급 포대벼 40kg을 기준으로 해서 63,51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2023년산이 7120원이었던 거와 비교를 하면 한 9% 넘게 지금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리고 특등급은 65,600원, 그리고 2등급은 69,690원, 3등급은 54,020원이고요. 가루쌀 매입 가격도 일반 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벼 중에서 피해벼로 수매한 물량들이 또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정 등의 A등급은 51,290원, B등급은 43,150원, C등급은 35,010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농업 분야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월요일에 신나게 시작했던 일들 금요일쯤 되면 시들해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열정적인 관계도 흥미진진한 일도 가슴 두근대는 예술의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짜릿함은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습관화의 덫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새해 첫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의 시간에는 Look Again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첫날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마음이 어떠신지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도 작년처럼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또 이런 것도 계속 또 유지하면서 네.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좋은 것은 유지하고 예. 또 안 좋은 것은 변화를 바꾸고. 만들면서 예, 이 예. 책과 함께 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외국 서적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 저자가 두 분인데 공동 저자인데요. 네. 한 분은 이제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분이신데 혹시 넛지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진 않아도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공동 저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캐스 선스타인은 이제 미국 논문 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법학자로 알려져 있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으로 볼 수 있고요. 지난 15년 동안 이제 행동 경제학의 선두에 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동 저자는 탈리 샤롯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MIT 인지신경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네. 뉴욕 타임즈, 타임,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 매체에 글을 써왔고 테드 강연에서 한 1200만 회가 넘는 오.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유명 강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저서로는 설계된 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읽을 이 책 룩 어게인에는 어떤 내용이 다루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부제가 이제 룩 어게인이고 부제가 변화를 만드는 힘이라고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떨 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용어 두 개를 조금 익숙하게 네. 익혀두고 가셔야 되는데 습관화, 탈습관화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습관화가 뭐냐 그러면 특정 대상에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대상에 익숙해져서 대응 속도나 이제 강도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 네. 이런 걸 습관하고 하는데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언제였는지 한번 최고의 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지금부터 그 멋진 하루를 다시 그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이제 타임루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덜
최고겠죠. 그렇죠. 이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네. 좋은 것도 예전보단 덜 즐겁고 그쵸. 덜 행복해지게 되면서 인생 최고의 날이 어떻게 되면 이제 최고로 지루한 날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덜 반응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한때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예술작품이라는 것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거를 습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낯선 열대 지역 같은 데 여행 갈 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43시간 정도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사하다니.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네, 시간 안에 네. 행복함을 잊어버리게 되는군요. 좋은 일도 가끔 해야지 즐겁지 계속되면 그 좋은 일도 좋지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 즐거움은 욕망이 불완전하고 간헐적으로 충족될 때 그때만 생성된다. 즐거움이라는 거. 그래서 간헐적 즐거움이 늘 존재하는 편안함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좀 하나 해봤어요. 뭐 치즈 소스에다가 마카로니를 넣은 음식 같은 거 먹어본 적 있으실 텐데 네. 이건 마카로니 치즈라고 하는데 경제학자인 토프스키 말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한 건 뭐냐면 한쪽 그룹을 나눠가지고 거기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마카로니 치즈를 먹게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맛있었겠지만 그렇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맛이 좀 덜하다는 느낌들이 들 건데 이게 이제 마카로니 치즈의 습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반대쪽에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 5주 동안 이 실험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마카로니 치즈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 그룹은 첫째 주에 그 음식을 좋아했고 뭐 둘째 주도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또 괜찮았죠. 셋째 주, 넷째 주 가더라도 음식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간헐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은 만족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당신이 이제 날마다 마카로니 치즈를 먹어야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후자의 그룹들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전자의 그룹이라고 해서 또 뭐 딱하게 여길 필요는 별로 없는 게 익숙해지면서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덜 먹게 되죠. 후자의 경우에는 계속 그걸 먹으면서 일부는 이제 바지 단추를 조금 늘려서 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은 사람들의 체중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꾸준하게 계속 즐겨서 그 칼로리 높은 것들을 계속 먹게 그렇군요. 되니까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습관화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습관화라고 할 때 만약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어떤 마법에 걸려가지고 인생의 최악의 날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네. 이러면 어떤 걸 원하게 될까요? 빨리 익숙해지길 바라요. 차라리. 예. 빨리 익숙해지면 고통도 좀 덜 느낄 네네. 거고 뭐 그럴 거라는 상처도 덜 받게 될 예. 거라는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이렇게 또 나쁜 것들에 계속 습관화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 뭐 어리석은 거, 잔인함, 고통, 낭비, 부패, 차별,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들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금전적인 위협 같은 데다 좀 무뎌지고 나쁜 길로 접어드는 자녀를 보고 변화를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워지고 네. 연애 관계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행동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덜 알아차리게 되는 네. 거. 어떻게 보면 이 익숙함이라는 것들이 무뎌짐을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그걸 잘 못 느끼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좋든 나쁘든 습관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습관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반대되는 개념이 탈습관화라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습관화에서 벗어나는 건데 습관화된 상태를 깨트려서 이제 익숙함에서 벗어나는데 이건 의도적인 노력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탈습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 그러면 스웨덴에서 교통 체계를 조금 바꿨어요. 네. 이 좌측 통행, 차량이 좌측 통행하던 거를 우측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바뀌면 교통사고 상당히 많이 일어날 그렇죠. 텐데 이런 생각하자.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은 바뀌어 네, 있잖아요. 너무 생소하잖아요. 렌트해가지고 쓰다 보면 긴장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통사고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했는데 네. 오히려 교통사고는 4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0%나. 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교통사고는 줄어듭니다. 더 근데 조심하니까. 문제는 이게 지속되느냐
바꾼 것도 곧 익숙해지면서 네. 또 이제 교통사고는 예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탈습관화라는 게 익숙한 것을 의도적으로 한동안은 조금 멀리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좀 맛있는 네. 음식, 뭐 사랑하는 배우자, 좋은 직장, 뭐 따뜻한 태양, 푸른 바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네. 익숙해지면 감동이 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한동안 이것들 좀 멀리해서 탈습관화하게 되면 비로소 그런 것들이 또 그게 참 좋았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심지어 이제 짧은 휴식 같은 것들, 잠시 쉬는 것들도 이 탈습관화라는 것들 촉발해서 행복이나 기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음악 감상할 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긴 음악 같은 걸 들을 네. 때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때 중간에 방해받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싶은데 누가 중간에 딱 휴식을 하라거나 방해를 한다 그러면 되게 짜증을 낼 그쵸?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듣게 하고 한 그룹은 중간에 휴식을 좀 주면서 듣게끔 했어요. 네. 어디가 만족도가 높을까라고 해봤더니 쭉 이어들었던 사람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중간에 쉬었던 사람들 쉬고 다시 들었을 때 그 탈습관화가 이루어지면서 음악을 새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음악 자체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연속으로 듣는 게 도움이 되겠지 네네. 모르겠지만 그 즐거움, 신선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정도 쉬는 거, 한두 번 정도 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실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시 이제 돈을 내고 그런 콘서트에 가서 음악을 듣겠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중간에 쉬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2배나 더 많은 돈을 내고 콘서트에 가서 음악을 듣겠다. 이렇게 음악을 그래서 이제 음악 같은 것들을 들을 때도 적응해서 계속 듣는 것도 연속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네. 중간중간 끊어서 듣는 것도 가끔씩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 마사지 같은 거 받을 때도 비슷하지 않아요? 마사지도 받아보면 연속해서 계속 받으면 그게 그거 같은데 네.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 받으면 그 강도라는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좋은 경험은 한 번에 뭉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할 때 조금 더 네. 좋게 소비할 수 있는 것 좀 같습니다. 슬프기도 하네요. 그러면 휴가 좋잖아요. 휴가도 길게 쭉 한 번 가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가는 게 나은 건가요? 이것 때문에 갈등 되게 많이 하죠. 직장인들 네네. 휴가를 길게 쓸 거냐, 이걸 다 쓸까? 그 고민 되게 많은데 네. 공동저자일 땐 탈리 샤롯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오나한 휴가지에 출장을 가서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휴가지에서 관광객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뭐냐 이것들을 조사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지 온 사람들한테 설문지 막 돌렸어요. 네. 그랬더니 설문 결과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 그러면 처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행지에서 처음 보는 것, 수영장에서 처음 해보는 수영, 그다음에 휴가지에서 처음 만나는 칵테일 한 모금 이런 식으로 처음이라는 답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여행을 같이 했던 그 여행사가 휴가 기간 동안 이제 여행객들의 감정 수준들을 테스트하는 설문지를 계속 돌려서 평가를 해봤더니 여행객들의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는 게 언제까지냐 그러면 휴가가 시작되고 나서 43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여행 시작되고 둘째 날이 끝날 무렵쯤 되면 네. 행복도가 최고점에 이르고 그 뒤로부터는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휴가 끝날 때까지 뭐 비참한 심정이다 이런 건 그러진 아니고 이제 좀 않지만, 줄어든다라는 거고 네네. 실질적으로 여행을 돌아와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휴가에 대한 그 나른한 즐거움 같은 것들이 유지는 그쵸.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나냐 그러면 7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휴가가 그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감지하기 어렵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참조해 보면 다른 조건이 좀 동일하다고 하면 여행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한꺼번에 끝내기보다는 네. 짧은 기간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여행하는 것도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나쁜 경험은 어떨까요?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좀 끊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쵸. 과연 그럴까? 이건 이제 화장실 청소를 가지고 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화장실이 있다고 치면 네. A 그룹한테는 이거를 10분 하고 쉬었다가 10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들을 하고요. B 그룹에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 네. 연속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119명한테 물어봤더니 네. 82명이
휴식 없이 하는 쪽을 택했어요. 휴식 없이. 휴식을 취하는 쪽. 취하는 쪽을. 휴식을 취하는 쪽을 떼었고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스러운 냄새에서 좀 피하면 중간중간 쉬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예측은 합리적으로는 보이는데 사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식을 취하면 한숨 돌린 후에 다시 작업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 냄새가 또 다시 고약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휴식이 불쾌한 냄새가 이제 습관화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버리면 그 냄새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좀 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쾌하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 좋은 일은 끊어서 나눠서 하시고 네.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집중해서 해버리는 정말 게 인간의 한계를 테스트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기 싫은데 꼭 네. 해야 되는 일 네. 같으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뭉쳐서 또 해서 그쵸. 힘내가지고 한꺼번에 빨리 오늘 끝내는 게 끝내버리고 그리고 내일 휴식을 쉬자. 갖는 게 화장실 그렇게 해야 청소를 되는데. 네.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새해는 꼭 그렇게 해봅시다. 네, 네. 자, 사람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도 언급이 됐겠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함없거나 늘 똑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점점 덜 느끼도록 진화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좋은 집, 좋은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계속 유지되면은 관계도 좋고 만족도도 되게 높을 텐데 그러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한 데는 또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습관화되면은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네. 그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다른 거를 찾거든요. 그러면 탈습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익숙함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발전이 없이 처음에 그대로 만족한 상태로 계속해서 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습관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시초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면 지루해지고 지루해지면 다른 걸 찾고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습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신경과학자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고 그들이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한번 시간마다 일정 시간마다 너 만족하니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들을 계속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게임 같으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그 시점에 가장 행복하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조금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 게임 종류를 2가지를 개발해봤어요. 네. 한 게임은 처음부터 하는 방법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너 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하는 게임 하나라 하나는 그걸 알려주지 않고 중간중간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배워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게임들을 만들어 놨더니 전자의 게임에는 쉽게 지루해져 버리고요. 네. 후자의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이 매우 열심히 노력하면서 흥미를 느끼면서 게임을 했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은 행복해질 때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학습할 때. 학습할 때. 예. 근데 재밌는 건 학습에도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습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는 습관화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학습에는 습관화가 진행되지 네.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 좋네요. 자체를 새로운 변화를 뜻하는 거잖아요. 학습이라는 네네네.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때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것들 한 번 더 올 연초 시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 습관화로 인해서 인류가 발전을 해왔다면 반대로 습관에 젖어서 다른 방식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또 발전이 없는 거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습관에 젖어서 네. 발전의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 많을 것 같은데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례로는 딕 포스벨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오리건주에 이제 고등학생으로 다니는데 스포츠는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데는 재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축구부에서는 기술이 없다고 안 받아주고 농구부에 갔더니 키가 작다고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래저래 전전하다가 간 데가 육상부에 들어갔는데 육상부에서 이제 높이뛰기 선수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등학생 경기에서 선수로 뛰려면 5피트 그러니까 1.5m 이상은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 기술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 친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상부에 남아 있으려면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뭐 변화를 좀 찾아 나가려고 해요. 이게 정말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고 약간 타고난 재능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츠베리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상혁 선수 아시죠? 네. 우상혁 높이뛰기 뛸 때 보면은 네. 이렇게 대각선을 J자 모양으로 뛰어가다가 이렇게 등 뒤로 뛰어넘잖아요. 네. 그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게 이 포스베리라는 선수입니다. 이 포스베리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60년대 초에는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똑바로 뛰어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근데 포스베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1.5m 벽을 넘을 수 없다는 본인은? 것들을 네네. 알고 자기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J자 모양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뛰어가다가 등 뒤로 뛰어넘는 것들 이렇게 뛰어넘는 방법은 이제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방법을 들고 났을 때 사람들이 너 그러다 목 부러진다 그랬었는데 이 포스베리가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아니 육상부에도 못 들어가던 그 선수가 그때 기록이 2.4m를 뛰어서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잘 뛰어서가 아니고 남들하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건데 이제 포스베리 이렇게 또 금메달 따니까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72년도 올림픽에는 그 높이뛰기 출전하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28명이 포스베리랑 같은 방식으로 뛰게 됩니다. 그러자 포스베리한테 불행이 일어나죠. 자기는 더 이상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포스베리가 성공한 게 근육이나 뭐 속도에 있는 게 아니고 관행을 뛰어넘는 모험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에서 어떻게 변화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습관화해서 탈출하는 그런 그러네요. 걸 통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선수로서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에 자기 이름만큼 확실하게 남겼네요. 만약에 그 포스베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높이뛰기를 잘했다면 이런 방식 자체도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자기가 익숙하지 못하고 이런 탈습관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이제 기록을 깰 수 있었던 건데, 근데 하지만 이게 필요 조건이고 이런 자기가 익숙하지 못한다는 것들 거기서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들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 60년대에 높이뛰기 선수들이 그 전에는 떨어지는 착지 지점에 네. 톱밥이나 모래나 나무칩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잘못 뛰면 진짜 등 뒤로 뛰다가 목 부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포스베리가 이 방법을 바꾸는 시점에 뒤에 쌓여놓은 게 발포 고무를 쌓아놓기 네. 시작하면서 포스베리가 이거를 통해서 그 뛰는 방법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친구가 공부를 했는데 공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이면서 공학도였으니까 네. 비행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자 모양을 이렇게 뛰어가서 등 뒤로 넘어갔을 때 효과에 대해서를 그걸 이제 운동에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었던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년의 위기도 이 습관화와 관련이 돼 있다고요? 중년이 되면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많은 걸 이룬 상태고 더 이상 변화를 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습관화가 이루어져 버리고 변화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행복감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0개국 이상에서 중년에 이런 행복감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같은 데는 40대 중반, 뭐 인도, 독일,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50대 중반, 네. 뭐 페루,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60대 중반에 이 행복감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중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슬금슬금 변화가 찾아오면서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도 직장에서 이제 퇴직이 다가오면서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변화들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 변화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도는 또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준 책 중에 뭐가 있냐면 50대부터 사람들의 행복이 반등한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50대가 저점이고 그 네. 이후로 다시 또 반등. 그 변화가 가져오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 책에 이런 말씀드릴게요. 사례가 나요.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공연에 끝나고 나면 말뚝에 묶여 있거든요. 작은 나무 말뚝에 묶여 있어요. 그냥 코끼리 힘이면 그거 그냥 쉽게 뿌리칠 수도 있는데 그쵸.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 말뚝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릴 때는 그걸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탈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구속하는 그 말뚝의 끈이라는 것들은 네. 코끼리의 발을 묶어둔 게 아니고 마음을 꽁꽁 묶어. 마음을 묶어두었다. 혹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도 지금껏 자기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끈 같은 게 혹시 있지 않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외면하고 있는 거일 수도 예, 있을 것 그 같아요. 끈을 한번 풀어 버리시고 2025년도에는 좀 네. 더 새로운 삶, 행복한 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데 가장 좋은 그런 영감을 주는 책인 듯합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Look Again이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현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독도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이제 새해 일주일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희망찬 한 해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끝곡으로 박효신의 숨 남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